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알려진 소설, 보바리 부인을 다시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한 불륜 소설이 아닙니다. 도덕적 일탈을 고발하는 이야기로만 읽기에도 부족합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며 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엠마 보바리는 특별한 악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나치게 감수성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책에서 읽은 사랑을 믿었고 삶이 그러해야 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플로베르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판단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를 차분히 나열합니다. 이 거리감이야말로 보바리 부인이 가진 힘입니다. 독자는 엠마를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 그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설이라는 비난이 따랐고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위험한 이유는 너무도 정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엠마 보바리의 삶을 따라가며 한 개인의 비극이 어떻게 시대와 사회,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프랑스 시골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제1부 귀스타브 플로베르와 사실주의의 탄생. 보바리 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품을 쓴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문학적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로베르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느끼기보다 바라보는 쪽을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작가의 분노도 연민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엠마 보바리의 행동은 설명되지만 변호되지 않습니다. 비난 또한 제시되지 않습니다. 플로베르는 인물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놓아둡니다. 이 태도가 바로 사실주의의 출발점입니다. 플로베르 이전의 소설은 감정을 고조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랑은 이상적으로 그려졌고 고통은 숭고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로베르는 그 방식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반복되고 감정은 소모되며 기대는 자주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보바리 부인 속 문장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 절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된 거리입니다. 플로베르는 작가는 작품 속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작가가 앞에 나서지 않을수록 인물은 더 선명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엠마 보바리는 작가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인물에게 그대로 남겨집니다. 이 점에서 보바리 부인은 교훈 소설이 아닙니다. 삶을 가르치지 않고 삶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발표 당시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도덕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자세히 읽어보면 플로베르는 부도덕을 찬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현실을 미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보바리 부인의 집필 과정은 느리고 집요하였습니다. 문장 하나를 위해 수없이 고쳐 쓰는 태도가 작품 전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감정적으로 과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처럼 무겁고 차분하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을 가집니다. 플로베르는 이 작품을 통해 말합니다. 비극은 악한 의지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현실을 오해한 감정, 삶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바리 부인 이 사실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작품이 읽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2부, 샤를 보바리, 평범함의 얼굴. 샤를 보바리는 이 소설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악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삶을 이끌어갈 힘을 갖지 못한 인물입니다. 샤를의 성장 배경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어머니의 보호와 간섭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정해진 길을 따라왔습니다. 의사가 된 것도 자신의 열망이라기보다는 안정된 삶을 바라는 어머니의 바람에 가까웠습니다. 샤를은 노력형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도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며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무기력이 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상징적입니다. 사람을 치료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살피지 못합니다. 그는 엠마의 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느끼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언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엠마와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기대가 어긋난 결합이었습니다. 샤르는 안정과 일상을 원했습니다. 엠마는 새로운 삶과 감정을 기대했습니다. 결혼 순간부터 두 사람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샤를에게 결혼은 도착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에게 결혼은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샤를은 변화가 없는 삶을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엠마는 변화 없는 삶을 감옥처럼 느꼈습니다. 샤를의 평범함은 처음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갈등이 없고 위협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엠마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보바리 부인에서 비극은 폭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에서 자라납니다. 샤를 보바리는 그 일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무기력한 선량함은 엠마가 현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플로베르는 샤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보여줍니다. 평범함이 언제나 미덕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인물이 없었다면 엠마의 비극도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샤를 보바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소설의 비극을 떠받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3부, 엠마 보바리의 탄생, 환상을 품은 소녀. 엠마 보바리는 결혼 이후에 갑자기 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수도원 시절의 독서 경험입니다. 엠마는 수도원에서 규율과 침묵 속에 지내며 책을 접하였습니다. 그녀가 읽은 것은 종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접한 낭만 소설들은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였습니다. 사랑은 열정적이어야 했고 삶은 극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책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었습니다. 문장 속 인물의 감정은 곧 자신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일상이 아니라 사건이었고 행복은 지속이 아니라 순간의 황홀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엠마는 현실보다 감정에 더 깊이 기울어진 인물이 됩니다. 엠마의 감수성은 섬세하지만 불안정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사소한 실망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삶을 견디는 법보다 느끼는 법을 먼저 배운 인물입니다. 이러한 감수성은 결혼에 대한 기대를 왜곡시켰습니다. 엠마에게 결혼은 생활이 아니라 탈출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벗어나 다른 존재가 되는 통로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샤를과의 결혼은 신중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엠마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건이 그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엠마가 바라본 행복은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끊임없이 고조되는 삶입니다. 사랑이 식지 않는 관계입니다. 일상이 시로 변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현실에서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플로베르는 이 지점에서 엠마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런 환상을 심어준 것은 과연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그 시대가 제공한 이미지의 문제인가를 말입니다. 엠마 보바리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감정을 품은 소녀로,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 인물로 말입니다. 4부, 결혼 이후의 삶, 환상과 현실의 균열. 엠마 보바리는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결혼 생활은 그녀가 상상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결혼은 감정의 확장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샤를과의 생활은 조용합니다. 갈등도 크지 않고 위협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엠마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녀가 기대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고양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은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시골 사회의 분위기는 이러한 공허를 더욱 키웁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는 단순하고 관심사는 제한적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삶의 방향은 좁습니다. 엠마에게 이곳은 숨쉴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가두는 틀이 됩니다. 엠마는 점점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그녀를 지치게 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반복은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이 공허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으로 변합니다. 이때부터 엠마는 사소한 일상에도 크게 실망합니다. 샤를의 말투, 식사의 분위기, 집안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작은 불만은 빠르게 확대됩니다. 현실은 점점 더 초라해 보입니다. 플로베르는 이 과정을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누적을 보여줍니다. 하루하루의 실망이 쌓이며 엠마의 마음속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 균열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아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이미 삶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과 상상 속 자신 사이에 간극이 커집니다. 보바리 부인의 비극은 이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말입니다. 엠마는 아직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현실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결혼 이후의 삶이 만든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조금씩 넓어져 갑니다. 5부, 무도회 장면, 욕망의 각성. 무도회 장면은 보바리 부인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엠마 보바리는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밖의 삶을 직접 목격합니다. 귀족의 저택에서 열린 무도회는 엠마에게 처음 접하는 사회였습니다. 공간은 넓고 장식은 화려합니다. 사람들의 말투와 몸짓은 여유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엠마가 책 속에서 상상해왔던 세계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엠마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녀는 단순히 즐거웠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의 삶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도회는 꿈이 아니라 잃어버린 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계급의식이
엠마의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입고 있는 옷, 사용하는 물건, 말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비교는 곧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무도회가 끝난 뒤 엠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남편이 더 초라하게 보입니다. 한 번 본 화려함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로베르는 이 대비를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무도회의 찬란함보다 그 이후의 공허함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엠마의 불행은 무도회장에서가 아니라 돌아온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엠마를 잠식합니다. 과거에는 견딜 수 있었던 일상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삶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장면을 통해 플로베르는 말합니다. 불행은 결핍 그 자체보다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엠마의 욕망은 이 무도회에서 깨어났고 그 이후의 삶은 그 욕망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무도회는 하룻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운은 평생을 흔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엠마 보바리는 이 순간 이후 더 이상 이전의 엠마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6부 사랑이라는 이름의 도피. 엠마 보바리는 무도회 이후 자신의 삶을 다른 감정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인물이 렁입니다. 렁은 엠마와 비슷한 감수성을 지닌 젊은 남성입니다. 그는 엠마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격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조용합니다. 책과 음악, 감정에 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엠마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이해는 실제라기보다 착각에 가깝습니다. 렁은 엠마의 내면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엠마가 보여주는 감정의 표면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엠마 역시 렁 그 자체보다 자신의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을 사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상적 사랑의 투사가 이루어집니다. 엠마는 렁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엠마가 꿈꾸어온 사랑의 형태를 담는 대상이 됩니다. 낭만 소설에서 읽었던 장면들이 현실 속 인물 위에 덧씌워집니다. 엠마에게 이 관계는 현실을 대신하는 감정의 세계입니다. 지루한 결혼 생활, 답답한 사회, 변하지 않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현실을 견디기 위한 도피처가 됩니다. 플로베르는 이 관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에는 깊이가 있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삶을 바꾸려는 의지는 없고 감정을 유지하려는 욕망만 존재합니다. 결국 이 관계의 중심에는 사랑보다 자기애가 자리합니다. 엠마는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사랑받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렁은 엠마를 구원할 인물이 아니라 엠마의 결핍을 잠시 덮어주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렁이 떠나면서 엠마는 다시 공허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의 종료가 아닙니다. 엠마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엠마는 배웁니다. 사랑은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는 길을 엽니다. 제7부 로돌프와의 관계, 파국의 시작. 렁과의 관계가 끝난 뒤 엠마 보바리의 공허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때 그녀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로돌프입니다. 로돌프는 이전의 인물들과 다릅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돌프의 태도에는 냉소가 깔려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쉽게 읽고 그 감정을 이용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엠마의 불만과 결핍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관계에서 유혹은 우연이 아닙니다. 로돌프는 엠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을 말과 행동으로 자극합니다. 엠마는 이 유혹에 깊이 몰입합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로돌프의 말은 그녀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의 불행이 정당하다는 확인처럼 들립니다. 엠마는 점점 현실보다 이 관계에 의지하게 됩니다. 일탈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엠마는 죄책감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현실의 규범은 그녀에게 의미를 잃습니다. 로돌프와의 관계는 점점 과감해집니다. 엠마는 현재의 삶을 완전히 버릴 준비를 합니다. 도망이라는 선택이 떠오릅니다. 이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엠마의 것일 뿐입니다. 로돌프는 끝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떠나기 직전 그는 엠마를 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를 끝냅니다. 이 배신은 엠마의 감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녀가 믿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자신의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별은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당한 경험이 됩니다. 엠마는 이 순간 완전히 붕괴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감정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깊은 정신적 공허뿐입니다. 플로베르는 이 장면에서도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정리합니다. 이 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도피는 결국 가장 잔인한 형태의 현실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돌프와의 관계는 파국의 시작입니다. 이후에 엠마는 이전과 다릅니다. 희망은 약해지고 선택은 더 극단으로 기울게 됩니다. 제8부 소비와 빚, 욕망의 물질화. 로돌프와의 관계가 무너진 뒤 엠마 보바리는 감정을 붙잡을 다른 수단을 찾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삶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인물이 상인 르로에입니다. 르로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엠마의 욕망을 읽는 인물입니다. 르로에는 엠마의 결핍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물건, 더 고급스러운 장식, 지금의 삶을 잊게 만드는 소비입니다. 엠마에게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보상입니다. 사랑이 실패했을 때, 삶이 공허할 때, 물건은 즉각적인 위안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대신합니다. 르로에는 신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지금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엠마에게 죄책감을 미루는 허락처럼 들립니다. 필요와 욕망의 경계는 흐려지고 지출은 점점 커집니다. 엠마는 계산하지 않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감정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불안은 물건으로 가려지고 공허는 장식으로 덮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숫자로 쌓입니다. 빚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엠마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빚은 현실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문제라고 여깁니다. 오늘의 감정을 넘기면 내일은 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파국을 더욱 빠르게 부릅니다. 르로에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문서와 약속은 복잡해지고 엠마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소비는 자유를 주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강한 구속이 됩니다.
플로베르는 이 과정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엠마의 몰락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감정의 도피가 반복되며 구조적인 파국으로 변해갑니다. 사랑이 실패한 자리에는 빚이 남고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계약서가 남습니다. 이제 엠마의 삶은 하나의 방향을 향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방향입니다. 욕망은 물질로 변했고 물질은 그녀를 올가맵니다. 파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국, 사회와 제도, 개인을 압박하다. 엠마 보바리의 비극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둘러싼 사회와 제도의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이 작품에서 여성에게 허락된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엠마에게 가능한 삶의 경로는 분명합니다. 아내로서의 역할, 가정 안에서의 수능, 그리고 침묵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는 순간 사회는 곧바로 비난의 시선을 보냅니다. 당시 사회의 도덕 기준은 엄격합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엠마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해석되지만 그 원인은 묻히고 맙니다. 법과 관습은 냉혹하게 작동합니다. 엠마가 빚에 몰렸을 때 그녀를 보호할 장치는 없습니다. 문서와 계약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명은 책임이 되고 무지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엠마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 없고 사회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고 제도는 그녀를 대상이 아닌 문제로 취급합니다. 고립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 고립 속에서 엠마는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플로베르는 이를 개인의 약함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보여줍니다. 도망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사람은 점점 선택지를 잃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바리 부인은 사회 고발을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드러냅니다. 개인의 비극이 어떻게 사회 구조와 맞물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엠마의 몰락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가 허용한 삶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는 묻게 됩니다. 엠마에게 다른 길은 있었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소설의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엠마 보바리는 홀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제도는 조용히 그녀를 밀어냈고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남습니다. 10부 죽음으로 향한 선택. 엠마 보바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하나씩 무너집니다. 빚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사랑도 돈도 말도 그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엠마는 선택지를 다시 계산합니다.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설명할 언어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침묵과 노출뿐입니다. 사회 앞에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붕괴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엠마가 독약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고자 하는 욕망이라기보다 더 이상 살아갈 방식이 없다는 인식에 가깝습니다. 죽음은 탈출이 아니라 종결입니다. 더 미뤄지지 않는 유일한 해결처럼 보입니다. 독약을 먹는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플로베르는 이 장면을 비극적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고통은 길고 몸은 무너집니다. 죽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엠마의 마지막은 숭고함과 거리가 멉니다. 이 서술 방식은 의도적입니다. 플로베르는 독자의 연민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현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선택의 결과로서의 죽음입니다. 이 거리 두기는 냉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보바리 부인의 사실주의가 완성됩니다.
죽음조차도 감정의 장식이 되지 않습니다. 비극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무리됩니다. 엠마의 죽음 이후 세상은 즉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갑니다. 이 대비는 독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한 개인의 삶이 사라져도 사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속됩니다. 플로베르는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도 불쌍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깁니다. 엠마 보바리의 죽음은 이 소설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삶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를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11부 남겨진 자들, 비극 이후의 세계. 엠마 보바리가 죽은 뒤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플로베르는 시선을 남겨진 자들에게 옮깁니다. 비극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샤를 보바리는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슬픔은 분노로 변하지 않고 의문으로 남습니다. 엠마를 잃은 그는 삶의 중심을 함께 잃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드러납니다. 편지와 흔적을 통해 샤를은 엠마의 또 다른 삶을 알게 됩니다. 배신과 빚, 숨겨진 감정들이 뒤늦게 그의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분노보다 무력감을 남깁니다. 샤를은 엠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애도합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샤를의 삶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의 몰락은 조용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기반도 사라집니다. 삶을 지탱하던 의지도 함께 약해집니다. 샤를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아이의 운명은 더욱 냉정하게 그려집니다. 엠마의 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비극은 아이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부재 속에서 그녀는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납니다. 플로베르는 이 사실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말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비극은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가 곧 잊힙니다. 삶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됩니다. 이 지속됨이야말로 이 작품이 남기는 가장 큰 여운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 무너져도 사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조는 유지되고 다음 하루가 시작됩니다. 플로베르는 이 장면에서도 감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연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겨진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극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조용히 남습니다. 보바리 부인은 사실주의 문학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한 삶의 흐름을 중심에 둡니다. 영웅도 없고 극적인 구원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일상의 누적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플로베르는 현실을 꾸미지 않습니다.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이 태도가 사실주의 문학의 핵심입니다. 보바리 부인은 그 원칙을 가장 철저하게 구현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도덕 소설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엠마의 행동을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플로베르는 인물의 선택과 결과를 나란히 놓을 뿐입니다. 이 방식은 독자에게 책임을 점을 넘깁니다. 판단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의 몫이 됩니다. 엠마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각자의 삶과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개방성이 작품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보바리 부인은 서술 방식에서도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작가는 뒤로 물러나고 인물과 상황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감정은 설명되지 않고 드러납니다. 이 기법은 이후의 소설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현대 소설에서 익숙한 방식, 즉 인물의 내면을 직접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이 작품에서 분명한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플로베르는 이야기하는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 변화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 읽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엠마 보바리는 과거의 인물이지만 그녀의 욕망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삶을 꿈꾸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보바리 부인은 묻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입니다. 감정인가, 조건인가, 아니면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인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시대를 넘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고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작품은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보바리 부인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인간의 욕망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바리 부인이 문학사 속에서 지금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엠마 보바리는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존재였을까요? 엠마는 더 나은 삶을 원하였습니다. 더 깊은 사랑을 꿈꾸었습니다. 더 빛나는 자신을 상상하였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의 삶을 발판으로 삼지 못하였습니다. 늘 다른 삶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플로베르는 엠마를 동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현실보다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엠마의 비극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오늘날까지 읽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다른 인생을 꿈꾸며 현재를 평가절하 합니다.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합니다. 보바리 부인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상상 속의 삶을 욕망하며 현재를 버리고 있는가? 엠마 보바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보바리적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사실을 차갑게, 그러나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바리 부인은 지금도 읽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읽힐 작품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